내 마음은 쓰레기장이다. 마음이 어지럽다 했더니 걸레와 빗자루를 던져준 노승. 마음보다 먼저 바닥을 닦아라. 라는 괴짜 스승의 가르침. 심원사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 산맥을 타고 넘어온 북풍이 기와 지붕 사이를 파고들 때면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그 바람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5살 선재의 머릿속에 있었다. 선재는 요사체 구석자리에서 또다시 눈을 번쩍 떴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낡은 승복이 차갑게 달라붙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는 행자 형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안도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벌써 닷새째였다. 꿈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 감각만이 선명했다. 무언가 거대하고 검은 덩어리가 자신을 짓누르는 느낌. 숨을 쉬려 해도 폐 속에 끈적한 진흙이 가득 찬 듯한 답답함.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듯한 환청. 선재야, 너는 나쁜 아이야.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가 귓바퀴를 맴돌았다. 선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이불 속 어둠은 더 무서웠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이 도깨비 눈처럼 번뜩이는 것만 같았다. 날이 밝아도 선재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공양간에서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마당을 걷다가도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총명하다고 칭찬받던 동자승의 눈빛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고 눈밑은 퀭했다. 선재야, 어디 아프냐? 공양주 보살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선재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니에요. 저 안 아파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선재는 도망치듯 후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심원사의 명물 혹은 골칫덩어리로 불리는 묘광 스님이 있었다. 묘광 스님은 7순이 넘은 노승이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처럼 근엄하게 법문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상한 짓만 골라 했다. 멀쩡한 기둥을 썩었다며 하루 종일 두들겨 보거나 밥그릇에 밥 대신 돌을 담아놓고 이것이 1000년 뒤의 밥이다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오늘 묘광 스님은 꽁꽁 얼어붙은 연못 위를 빗자루로 쓸고 있었다. 사각, 사각. 얼음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얼음 그 자체를 쓸고 있는 듯 했다. 선재는 그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른 스님들이라면 미친 짓이라고 혀를 찾겠지만 선재에게는 그 빗자루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규칙적이고 단순한 소리. 선재는 홀린 듯 연못가로 다가갔다. 큰 스님. 묘광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대꾸했다. 얼음이 가렵다 하여 긁어주는 중이다. 얼음도 가려움을 타나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려운 법이지. 몸이 아니면 마음이라도. 그 말에 선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마음이 가렵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딱 그러했다. 가렵다 못해 따갑고 쓰라렸다. 선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어지러운 속내를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엄격한 법만 스님이나 무서운 주지 스님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오직 이괴자 노승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다. 스님, 말해라. 빗자루 소리에 섞어보내면 아무도 못 듣는다. 선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다. 네. 자꾸 무섭고요. 화도 나고요. 심장이 막 뛰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선재는 차마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그저 증상만을 나열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묘광 스님은 그제야 빗자루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헝클어진 눈썹 아래 깊은 눈동자가 선재를 꿰뚫어 보았다. 그 눈빛은 장난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서늘할 정도로 맑았다. 마음이 어지럽다 하니 내가 방을 치워주면 낫겠구나. 선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 마음인데요. 그래, 내 마음. 마음인데 방을 왜 치워요? 묘광 스님은 빗자루를 선재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거친 나무 자루의 감촉이 선재의 손바닥을 찔렀다. 내가 치워라. 네.
마음이 지저분하면 사는 방도 지저분해지는 법이다. 반대로 방을 닦으면 마음의 때도 벗겨지지.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방 3개를 치워야 한다. 선재는 입을 딱 벌렸다. 이 추운 겨울에 방 청소라니. 그것도 3개나. 어디를요? 묘광 스님은 지팡이로 절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전각을 가리켰다. 무심당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예전에는 수행자들이 묵언 수행을 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창고로 쓰이거나 비어있는 방들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 곳이었다. 저기요. 저기 무서운데. 무서운 게 당연하지. 묘광 스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선재의 어깨를 툭 쳤다. 방 하나는 너의 화다. 화요. 또 하나는 너의 겁이다. 선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만든 거짓이다. 선재는 빗자루를 놓칠 뻔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스님이 알고 계신 건가? 내가 저지른 짓을, 내가 숨긴 것을. 하지만 묘광 스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다시 연못 위를 빗자루가 아닌 맨손으로 쓱쓱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얼른 가거라. 해지기 전에 첫 번째 방을 끝내야 밥이라도 얻어먹을 게다. 선재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스님의 말 속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끔찍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선재는 자신의 키보다 큰 빗자루를 질질 끌며 무심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마당에 선재의 작은 발자국과 빗자루가 쓸고 지나간 긴 선이 어지럽게 남았다. 그것은 수행이라기보다는 형벌에 가까워 보였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고 무거운 형벌. 하지만 선재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단순히 청소를 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그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는 사실을. 무심당의 첫 번째 방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정체된 공기였다. 바닥에는 쥐똥과 말라 죽은 곤충의 사체들이 널려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회색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콜록콜록. 선재는 기침을 하며 손으로 코를 막았다. 이곳이 화의 방이라고 했다. 도대체 어디가 화라는 걸까? 그저 더럽고 지저분한 창고일 뿐인데. 선재는 투덜거리며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먼지는 빗자루 끝을 따라 공중으로 떠오를 뿐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쓸면 쓸수록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아이 참. 왜 안 나가는 거야? 짜증이 솟구쳤다. 빗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그때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다. 뻔만 스님이었다. 심원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호랑이 같은 스님. 어제 선재는 법만 스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법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놓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수행자의 마음가짐은 신발 하나를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너는 어찌 매사가 그리 산만하냐? 그 말은 사실 억울했다. 선재가 그런 게 아니었다. 짓궂은 동네 아이들이 절에 놀러 왔다가 선재의 신발을 차버리고 도망간 것이었다. 하지만 선재는 변명하지 못했다. 변명하면 말대꾸한다고 더 혼날 게 뻔했으니까. 억울했다. 분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미워해? 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화만 내? 으앙. 선재는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를 휘둘렀다. 빗자루 끝이 바닥을 칠 때마다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미워. 다 미워. 법만 스님도 밉고 신발 찬 형들도 밉고 청소시킨 묘광 스님도 미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선재가 뿜어낸 거친 숨결과 휘두르는 빗자루질에 맞춰 먼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공중에 흩날리는 먼지 입자들이 뭉치고 흩어지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법만 스님의 찌푸린 얼굴 같기도 했고 선재를 놀리던 아이들의 일그러진 표정 같기도 했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선재는 눈을 질끈 감고 미친 듯이 걸레질을 시작했다. 차가운 물에 적신 걸레로 바닥을 벅벅 문질렀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바닥에 눌어붙은 검은 얼룩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처럼 보였다. 지워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나무 바닥에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손톱 밑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선재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 윤이 났다. 선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자로 뻗어버렸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뜨거운 돌덩이 하나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 들었다. 이게 화를 치운 건가? 선재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붉게 부어오른 손바닥. 그 열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억울함 때문에 터질 것 같던 머리는 식어 있었다. 그때 방문이 끼익 열리며 묘광 스님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다 치웠느냐? 네. 스님은 방 안을 둘러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널브러진 선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방바닥만 닦았구나. 네. 바닥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래. 바닥은 깨끗해졌지. 허나 천장의 거미줄은 그대로 아니냐. 선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구석진 천장에 여전히 거미줄이 남아 있었다. 바닥의 얼룩을 지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위를 볼 생각을 못한 것이다. 화는 아래로 흐르지만 찌꺼기는 위로 뜨는 법이다. 내가 바닥을 기며 화를 사귀는 동안 머리 위에 거미줄은 보지 못했구나. 묘광 스님은 혀를 차는 대신 긴 대나무 장대를 가져와 거미줄을 걷어냈다. 툭. 거미 한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재가 밟아 죽이려 하자 스님이 지팡이로 막았다. 죽이지 마라. 이놈도 살려고 집을 지은 것이다. 내 화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듯 이 거미도 이유가 있어서 줄을 쳤겠지. 밖으로 내보내 주어라. 선재는 종이에 거미를 담아 문 밖으로 내보냈다. 눈밭으로 기어가는 거미를 보며 선재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갈 곳 없이 쫓겨나는 신세. 내 화도 저 거미처럼 밖으로 나가면 좋으련만. 오늘 밥값은 했다. 가서 자거라. 내일은 두 번째 방이다. 그날 밤 선재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녘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화는 불처럼 타올랐다가 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재가 아니라 차가운 공포였다. 오늘 들어가야 할 두 번째 방. 그곳은 겁의 방이었다. 두 번째 방은 무심당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북향이라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동굴처럼 어두웠다. 문고리에 손을 얹자마자 냉기가 찌릿하게 전해져 왔다. 선재는 침을 꿀꺽 삼켰다. 들어가기 싫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튀어나와 자신을 잡아먹을 것만 같았다. 무서우냐? 언제 왔는지 묘광 스님이 뒤에 서 있었다.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스님 때문에 선재는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스님, 깜짝 놀랐잖아요. 놀란 게 아니라 내가 겁을 먹고 있어서 작은 소리도 천둥처럼 들리는 게다. 스님은 성냥을 그어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그리고 선재에게 건넸다. 이 초가 다 타기 전까지 청소를 마쳐야 한다. 초가 꺼지면 방은 완벽한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네. 불 꺼지면 어떡해요? 저 어두운 거 싫어요. 그러니 서둘러야지. 겁쟁이에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스님은 매정하게 돌아섰다.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춤을 췄다. 방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깨진 항아리, 다리 부러진 상, 찢어진 병풍, 버려진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니 마치 뿔 달린 도깨비나 입 벌린 뱀처럼 보였다. 선재는 빗자루질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저 항아리 뒤에 귀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 병풍 뒤에서 손이 쑥 나오면 어떡하지? 선재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사방을 경계했다. 청소는커녕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초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촛농이 손등에 떨어져 뜨거웠지만 선재는 촛대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려놓는 순간 어둠이 덮쳐올 테니까. 그때였다. 구석진 곳에 쌓인 낡은 승복 더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힉. 선재는 뒷걸음질 치다 빗자루에 걸려 넘어졌다. 촛대가 손에서 튕겨져 나갔다. 치익. 바닥에 물기에 닿은 촛불이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완벽한 어둠. 선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숨이 턱 막혔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재는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다. 부스럭, 부스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선재의 상상 속에서 그 소리는 거대한 괴물의 발소리로 변해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귀신. 아니면 내가 거짓말한 걸 알고 잡으러 온 지옥의 사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재는 울면서 빌기 시작했다. 과자 훔친 거 잘못했어요. 백구한테 줬다고 거짓말한 거 잘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다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형들이 놀리는 게 서러워서 홧김에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선재는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토해냈다. 그 비밀은 공포라는 압력에 눌려 튀어나온 고름과도 같았다. 그때 선재의 손등 위로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닿았다. 으악. 선재는 기겁하며 팔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것은 물러서지 않고 선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낑. 작은 울음소리. 괴물의 소리가 아니었다. 선재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털이 복슬복슬했다. 차가운 코가 손바닥에 닿았다. 백구? 절에서 키우는 늙은 개 백구의 새끼였다. 어미를 잃고 절 이곳저곳을 떠돌던 강아지. 추위를 피해 이 잡동산이 방으로 숨어들어 헌 옷가지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선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안도감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괴물인 줄 알았던 것이 고작 이 작고 여린 생명체였다니. 너였구나, 너도 무서웠구나. 선재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다. 강아지의 체온이 꽁꽁 언 선재의 몸을 녹여주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공포의 실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선재를 진정시켰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환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묘광 스님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초가 다 탔구나. 스님. 선재는 강아지를 안고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강아지였어요. 세상 모든 두려움이 그렇다.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마음이 그림자를 괴물로 키운 게지. 묘광 스님은 방안을 비추었다. 여전히 지저분한 잡동사니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도깨비 뿔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 조각일 뿐이었고 뱀의 입이 아니라 찢어진 병풍일 뿐이었다. 청소는 못했구나. 네. 너무 무서워서요. 아니다. 가장 큰 청소를 했다. 스님은 선재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다. 어둠 속에서 내 입으로 뱉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것을 뱉어낸 것만으로도 이 방의 공기는 바뀌었다. 선재는 뜨끔했다. 아까 울면서 소리칠 때 스님이 들으셨을까? 과자 훔친 이야기를? 스님은 모르는 척 혹은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내일은 마지막 방이다. 그곳에서 너는 내가 뱉어낸 그 말의 찌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선재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내일 마주해야 할 마지막 방 거짓의 방에는 선재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다. 선재의 곁에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 만난 작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녀석의 체온 덕분인지 간밤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다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려왔다.
오늘 치워야 할 방은 거짓의 방이었다. 묘광 스님은 아침 공양도 걸은 채 벌써 마당에 나와 있었다. 선재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스님은 말없이 열쇠 꾸러미를 던져주었다. 잠겨 있나요? 거짓말은 본래 남이 못 보게 꽁꽁 잠가두는 법이니까. 선재는 열쇠를 받아들고 무심당의 가장 끝방으로 향했다. 강아지가 졸졸 따라오려 하자 선재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오지 마. 넌 여기 있어. 이 방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선재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철커덕. 쇠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환한 빛이 쏟아졌다. 첫 번째 방처럼 먼지가 자욱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방처럼 어둡지도 않았다. 방은 겉보기엔 멀쩡했다. 창호지도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고 바닥에는 고운 돗자리까지 깔려 있었다. 어라. 깨끗한데. 선재는 안도하며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빗자루질 몇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았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묘한 냄새가 났다. 처음엔 달콤한 향기 같았다. 꿀이나 조청 같은 단내.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그 뒤에 숨어있던 역하고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무언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악취였다. 선재는 코를 틀어막았다. 냄새의 근원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방이었다. 하지만 냄새는 바닥 틈새에서 벽지 뒤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듯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선재는 미친 듯이 바닥을 쓸었다. 하지만 쓸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걸레를 빨아와 박박 닦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썩은 과일처럼 이 방 자체가 썩어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야? 선재는 짜증이 나서 돗자리를 걷어찼다. 그러자 돗자리 아래 숨겨져 있던 벽장문이 드러났다. 벽장문은 틈새가 종이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었다. 마치 그 안의 것을 영원히 가두려는 듯이. 선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 열지 마. 열면 안 돼.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냥 모른 척하고 겉만 닫고 나가라고. 스님께 다 치웠다고 거짓말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 불쾌한 냄새도 불안함도 덮어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선재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 뱉어낸 고백을 기억했다. 괴물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강아지였음을 확인했을 때의 안도감을 기억했다. 선재는 떨리는 손톱으로 벽장 문틈에 발라진 종이를 뜯어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벽장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선재는 그 항아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너무나 익숙한 항아리였다. 일주일 전 공양간 찬장 구석에 있던 꿀단지. 선재는 홀린 듯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확!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항아리 안에는 꿀에 절여진 약과와 유과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곰팡이가 슬고 썩어 있었다. 하얀 곰팡이와 푸른 곰팡이가 뒤엉켜 끈적하게 녹아내린 과자들. 그것은 선재가 훔친 것이었다. 배가 아파요. 약과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려다 공양주 보살님이 무서워서 그만두었다. 대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약과를 한 움큼 쥐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다 들킬 뻔하자 황급히 이 빈 방으로 도망쳐 항아리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았을 때 거짓말을 했다. 제가 안 먹었어요. 백구가 물고 가는 거 봤어요. 그때 백구는 영문도 모른 채 빗자루로 얻어맞아 쫓겨났다. 선재는 그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며 안도했고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항아리 속의 과자는 그때의 달콤함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썩어 문드러진 흉물스러운 덩어리뿐이었다. 그것은 선재의 거짓말 그 자체였다. 달콤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는 것. 선재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징그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으흑. 선재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냄새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냄새. 그건 바닥에 묻은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둔 이 항아리에서 나는 냄새였던 것이다. 선재는 항아리를 들고 방을 나섰다. 항아리는 작았지만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발걸음 하나 떼기가 힘들었다. 마당을 지나 요사채로 가는 길은 왜 이리도 먼지. 하필이면 이때 범만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라, 선재 아니냐? 저 녀석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꿀단지 같은데. 어디서 난 게야? 스님들이 수군거렸다. 선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냥 항아리를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고 모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재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치워야 해. 내가 치워야 해. 묘광 스님은 대웅전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마치 선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겨울 햇살을 쬐고 있었다. 선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스님 앞에 섰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항아리를 스님 발치에 내려놓았다. 스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다 치웠느냐? 아니요, 방은 닦았는데 냄새가 안 없어져요. 이 항아리를 이걸 꺼내오기 전까지는 냄새가 안 사라졌어요. 묘광 스님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그 흉측한 곰팡이 덩어리를 응시했다. 이게 무엇이냐? 제 거짓말이에요. 선재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제가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 그리고 백구가 훔쳤다고 거짓말했어요. 백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때문에 맞았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 과자처럼 제 마음도 다 썩었어요. 선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지난 일주일간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공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놀라 다가왔다. 저 녀석. 공양간에서 없어진 약과가 저기 있었구나. 어린 녀석이 벌써 도둑질을 해. 그것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선재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이제 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아니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때 묘광 스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내리쳤다. 조용히들 하라. 노승의 일갈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묘광 스님은 꿇어앉은 선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크고 거친 손바닥이 선재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선재야. 고개를 들어라. 선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스님은 빙그레 웃고 있었다. 야단치는 표정이 아니었다. 스님 이게 제 마음인가요? 이렇게 썩고 냄새나는 게 제 마음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내 마음은 이 단지가 아니다. 네? 이 단지를 들고 나에게 걸어온 그 용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꺼내 보인 그 마음. 그것이 진짜 너의 마음이다. 스님은 항아리를 가리켰다. 이 썩은 과자는 내가 잠시 품었던 욕심과 두려움의 찌꺼기일 뿐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너처럼 썩은 단지를 들고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묘광 스님은 주변의 스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보아라. 이 아이는 자기 방을 청소했다. 너희들 중 누가 자신의 마음속 썩은 단지를 이리 당당하게 꺼내 보일 수 있겠느냐. 점잖은 척 앉아있지만 속에는 곰팡이 핀 항아리 하나씩 다 숨겨두고 있지 않으냐. 스님들은 얼굴이 붉어져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묘광 스님은 다시 선재를 보며 말했다. 방을 치운 건 빗자루가 아니다. 내가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이미 방은 치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재는 그제야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충만한 느낌.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통과해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가거라. 이 항아리는 걸음으로 쓸 테니 두고 가라. 걸음이요. 이렇게 썩은 걸요.
썩은 것은 땅에 묻으면 훌륭한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우는 법이다. 내 잘못도 뉘우침이라는 땅에 묻으면 성장의 거름이 될 것이다. 선제는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선제는 백구를 찾아갔다. 늙은 백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선제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백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백구는 영문을 모른다는 듯 선제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선제는 다시 한번 용서받는 기분을 느꼈다. 저녁 예불 시간. 선제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모습으로 법당에 앉았다. 마음속에서 웅웅거리던 소음들이 사라지고 목탁 소리가 맑게 들려왔다. 일과가 끝난 뒤 선제는 다시 묘광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스님, 뭐냐?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하냐? 네. 날아갈 것 같아요. 선제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물었다. 스님, 그런데 방은 한번 치우면 깨끗해지는데 며칠 지나면 또 먼지가 쌓이잖아요. 제 마음도 또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또 거짓말하고 싶어지거나 화가 나면 어떡해요? 선제의 걱정은 진지했다. 이번에는 겨우 치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마음의 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버릴까봐 겁이 났다. 묘광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별들이 시리도록 맑게 빛나고 있었다. 선제야, 저기 달을 보아라. 네. 달은 매일 모양이 바뀌지 않느냐. 찾다가 기울고 기울었다가 다시 찬다. 마음도 그와 같다. 맑았다가 흐려지고 깨끗했다가 더러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럼 어쩌죠? 그러니 청소는 한 번 하고 끝내는 숙제가 아니다. 밥 먹듯이 잠자듯이 매일 하는 것이다. 스님은 빗자루를 선제에게 보여주었다. 닳고 닳아 몽당 빗자루가 된 낡은 빗자루였다. 방은 매일 치우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마음은 하루만 안 닦아도 금세 먼지가 앉아 앞이 안 보이게 된다. 그러니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마음속 방을 한 번씩 들여다보거라. 어떡해요?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쓰레기는 없나? 구석에 숨겨둔 찌꺼기는 없나? 그냥 쓱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먼지는 앉지 못한다. 먼지는 내가 모른 척할 때 쌓이는 법이니까. 선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매일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빗자루질도 할게요. 그래. 너는 이미 훌륭한 청소부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주었다. 곶감 하나였다. 이건 훔친 게 아니니 안심하고 먹어라. 선제는 까르르 웃으며 곶감을 받아 물었다. 달콤했다. 훔쳐먹던 약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단맛이었다. 그날 밤 선제는 요사체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방 3개가 떠올랐다. 화가 불타던 방은 이제 따뜻한 온돌방이 되었고 겁이 가득하던 어두운 방은 강아지가 잠든 포근한 방이 되었다. 그리고 거짓으로 썩어가던 방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가 잘 되는 방이 되어 있었다. 선제는 마음속으로 빗자루를 들었다. 쓱싹, 쓱싹.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짜증과 서운함들을 가볍게 쓸어내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심원사의 겨울밤은 여전히 추웠지만 선제의 꿈속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선제의 마음 청소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 흘렀다. 선제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키도 훌쩍 컸고 제법 의젓한 태가 났다. 하지만 여전히 묘광 스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빗자루질을 배우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원사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사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값비싼 구두에 흙이 묻는 것을 불쾌해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이름은 강 대표. 서울에서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그는 거만하게 절 안을 둘러보더니 지나가는 선제를 불러 세웠다. 예 꼬마야. 주지 스님 어디 계시냐? 선제는 합장을 하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주지 스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출타.
하필 이럴 때. 그럼 여기 제일 어른 스님이라도 불러와. 중요한 사업 얘기가 있으니까. 선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묘광 스님이 허리를 폈다. 다 헐어진 승복에 낡은 털신을 신은 행색이었다. 강 대표는 묘광 스님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니, 저런 늙은이가 무슨 어른 스님이야. 청소부 아니냐. 선재가 발끈하여 나서려는데 묘광 스님이 손짓으로 막았다. 스님은 천천히 강 대표에게 다가갔다. 손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으셨구려. 강 대표는 불쾌한 듯 발을 털었다. 아, 이 산골짜기는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어쨌든 당신 주지 스님 언제 오는지 알아. 주지 스님은 오시려면 멀었고 대신 내가 차나 한 잔 대접하리다. 당신이. 참. 뭐 기다리는 동안 목이나 축이지. 강 대표는 못 이기는 척 묘광 스님을 따라 요사채로 들어갔다. 선재는 불안한 마음에 다과상을 들고 뒤를 따랐다. 묘광 스님은 찻잔에 차를 따르지 않고 빈잔만 덩그러니 놓았다. 차 안 주시오. 드리리다. 스님은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쪼르륵. 찬물이 잔을 채웠다. 그런데 스님은 멈추지 않았다. 찬물이 잔을 넘쳐 찻잔 받침으로 흐르고 급기야 탁자 위로 줄줄 흘러내렸다. 아니. 이보시오. 멈추시오. 다 넘치지 않소. 강 대표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비싼 바지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제야 묘광 스님은 주전자를 멈췄다. 잔이 찼는데 어찌 더 따르려 하셨소? 강 대표가 화를 내며 물었다. 묘광 스님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찻잔과 같소. 뭐요?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구려. 그 꽉 찬 잔을 비우지 않고서야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사업을 논하겠소. 강 대표는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선재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묘광 스님의 청소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는 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청소하려는 것이었다. 강 대표는 젖은 바지를 털며 인상을 찌푸렸다. 뜨거운 찬물이 다리에 닿아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화끈거리는 것은 묘광 스님의 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사업 수완이 좋아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지만 이 허름한 노승 앞에서는 이상하게 기가 눌렸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스님. 저는 좋은 제안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강 대표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심원사 뒤편의 야산 말입니다. 그곳 경관이 아주 좋더군요. 저희 회사에서 그곳에 자연 친화적인 명상센터와 힐링 리조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묘광 스님은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찻상 위에 흐른 찬물을 행주로 천천히 닦아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요. 절 재정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낡은 요사채도 수리해야 하고 대웅전 기와도 갈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대금이면 이 절을 금치라고도 남습니다. 스님들 노후 보장도 해드리고요. 강 대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거래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가격이 맞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묘광 스님은 행주질을 멈추고 강 대표의 반질반질한 구두를 쳐다보았다. 진흙이 튀어 지저분해진 명품 구두. 거사님, 구두가 참 비싸 보이요. 아, 예. 이태리에서 공수한. 그 비싼 구두에 흙이 묻는 게 싫어 마당도 제대로 밟지 못하면서 어찌 흙의 주인이 되려 하시오. 네. 땅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오.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 저 뒤편 야산의 주인은 떡갈나무요 다람쥐요 지나가는 바람이요. 그들에게 허락은 받으셨소? 강 대표는 헛웃음을 지었다.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등기부 등본에 심원사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지 스님만 설득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이라. 묘광 스님은 혀를 쯧쯧 찼다. 종이 쪼가리에 적힌 법이 자연의 법보다 위에 있다 믿으시는구려. 찻잔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따르려는 욕심.
그 욕심으로 산을 깎고 나무를 베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힐링이 아니라 비명일 것이요. 강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말이 통하지 않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주지 스님 오시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인 분과는 대화가 안 되는군요. 강 대표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묘광 스님이 나직하게 말했다. 못 갈 것이요. 뭐라고요? 저주라도 하시는 겁니까?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왔으나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는 곳이 이 산중이요. 강 대표는 콧방귀를 뀌며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들어올 때만 해도 흩날리던 눈발이 어느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로 변해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한 눈덩이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발목까지 눈이 쌓였다. 강 대표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바퀴는 헛돌뿐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산사로 올라오는 가파른 비포장도로는 이미 눈 속에 파묻혀 길이 어디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젠장. 이게 뭐야? 강 대표는 핸들을 내리쳤다.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살펴보았지만 이미 눈 구덩이에 깊게 빠져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보았으나 산중 깊은 곳이라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고립이었다. 그때 10살이 된 선재가 빗자루를 들고 다가왔다. 눈송이가 묻은 선재의 얼굴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거사님, 큰 스님 말씀대로 오늘은 못 내려가십니다. 눈이 그치고 제설차가 오려면 좋기 이틀은 걸려요. 강 대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묘광 스님이 요사체 마루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값은 따로 안 받을 테니 들어오시오. 단밥값은 해야 할 것이오. 강 대표가 안내받은 방은 다름 아닌 과거 선재가 청소했던 무심당의 두 번째 방겁의 방이었다.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져 손님용 방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우풍이 심하고 바닥은 냉골이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장작 군불방. 호텔 스위트룸에서만 자던 강 대표에게 이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봐 꼬마야. 난방 좀 더 세게 못해? 얼어 죽겠어. 저녁 공양을 가져온 선재에게 강 대표가 불평을 쏟아냈다. 아궁이에 나무를 더 넣으면 되지만 너무 뜨거워지면 장판이 타요. 이불 덮고 계세요. 선재가 내민 밥상에는 밥 한 공기,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김치와 짠지 몇 쪽이 전부였다. 고기 반찬은커녕 달걀말이 하나 없었다. 이걸 먹으라고? 나 강철우야. 건설회사 대표라고. 절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똑같아요. 선재는 담담하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강 대표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밍밍했다. 조미료 하나 들어가지 않은 맹탕 같은 맛. 하지만 이상하게 목으로 넘어가자 속이 따뜻해졌다. 투덜거리면서도 그는 밥그릇을 다 비웠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의 정막이 찾아왔다.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소리와 눈 쌓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강 대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스마트폰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없는 방.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천장의 석가래를 세는 것뿐이었다. 정막 속에 갇히자 평소에는 바빠서 외면했던 생각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부도 위기에 몰려 쫓기듯 시작한 이번 리조트 사업. 이곳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압박감. 돈 때문에 의절한 동생. 이혼 서류를 보내온 아내. 성공한 사업가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남는 것은 불안과 고독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마치 과거의 선재가 이 방에서 느꼈던 공포처럼 강 대표 역시 자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짓눌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다 돈 때문이야. 돈만 더 벌면 해결돼. 그는 주문처럼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지만 눈은 그치지 않았다. 방문을 열자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다. 문을 열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강 대표는 밖으로 나가려 끙끙대다가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는 묘광 스님과 마주쳤다.
스님은 새벽부터 나와 기를 내고 있었다. 잘 잤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설 작업 좀 빨리 하라고 사람 좀 부르세요. 사람이 어디 있소? 여기 있는 사람은 나와 선재 그리고 당신뿐인데. 묘광 스님은 빗자루 하나를 강 대표 쪽으로 툭 던졌다. 밥값은 해야지 않소. 나보고 저걸 하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긴 누구오. 눈에 갇힌 중생이지. 밥을 먹었으면 똥을 싸고 기를 썼으면 눈을 치우는 게 도리요. 당신이 나갈 길이니 당신이 치우시오. 강 대표는 기가 찼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가 있는 곳까지라도 가려면 눈을 치워야 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싸구려 플라스틱 빗자루가 아닌 뎁사리로 만든 묵직한 옛날 빗자루였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어깨가 뻐근했다. A씨, 내가 왜 이런 짓을. 강 대표는 욕설을 내뱉으며 눈을 쓸기 시작했다. 눈은 무거웠다.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라 삽으로 퍼내는 것처럼 힘이 들었다. 10분도 안 돼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이 축축해졌다. 평소 골프채나 휘두르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옆에서 선재가 작은 빗자루로 부지런히 눈을 치우고 있었다. 꼬마 주제에 제법 능숙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며 쓱쓱 밀어내는 것이 보였다. 거사님, 허리로 하지 말고 무릎 반동을 쓰세요. 선재가 훈수를 두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강 대표는 오기로 더 세게 빗자루질을 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게 느껴졌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깟 눈, 이깟 빗자루. 다 쓸어버리겠어. 그는 분노를 동력 삼아 눈을 파헤쳤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경쟁자들을 쳐내듯 부도난 어음을 찢어버리듯 거칠게 비질을 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지침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쓸어도 하늘에서는 계속 눈이 내려 쌓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다. 헉헉. 강 대표는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주저앉았다. 눈앞이 핑 돌았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서울에서는 이사회가 열릴 텐데. 채권자들이 몰려올 텐데. 여기서 눈이나 쓸고 있다니. 그때 묘광 스님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힘들지. 강 대표는 대꾸할 힘도 없어 숭늉을 받아 마셨다. 구수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굳어있던 몸이 풀렸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쌓이는 건 땅의 사정이지. 치우지 않으면 길은 사라진다. 내 마음속 길도 저 눈 속에 파묻힌 길과 다르지 않아. 강 대표는 숭늉 그릇을 쥔 손을 떨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립니까? 너는 지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치우고 있는 게다. 땀을 흘리니 머리가 좀 맑아지지 않느냐.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다. 몸이 부서져라 움직이는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 계산들이 잠시 멈췄다. 오직 눈을 치워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이 남았다. 이곳 산은 팔지 않을 거다. 아니 못 판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흘린 땀값으로 선물 하나는 주마. 선물이요? 저기 굽이진 언덕까지만 눈을 치워보거라. 그곳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게다. 묘광 스님은 다시 요사체로 들어갔다. 강 대표는 멍하니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오기가 생겼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확인이나 해보자.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물집이 터져 쓰라렸지만 장갑을 고쳐 끼고 다시 눈을 쓸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눈발이 가늘어졌다. 강 대표는 묘광 스님이 말한 언덕 입구까지 겨우 길을 냈다. 온몸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거지가 따로 없었다. 언덕 위에 서자 심원사 전경과 멀리 산 아래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얗게 덮인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이게 다야? 경치 구경하라고. 강 대표는 실망감에 빗자루를 던지려 했다. 그때 그의 눈에 언덕 구석에 있는 낡은 비석 하나가 들어왔다. 눈에 반쯤 파묻힌 작은 비석이었다. 뭔가에 이끌리듯 그는 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눈을 털어냈다. 비석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처사 강만석의 묘. 강 대표의 눈이 커졌다.
강만석.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게 왜 여기에? 기억의 파편이 벼락처럼 머리를 때렸다. 아주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아버지는 어린 강철우의 손을 잡고 이 절을 찾아왔었다. 철우야. 여기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아버지는 전리를 거들며 밥을 얻어 아들에게 먹였다. 그리고 병들어 돌아가셨을 때 돈이 없어 장례도 못 치르던 것을 당시 주지 스님이 거두어 이곳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던 것이다. 성공하겠다고 서울로 떠난 뒤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지우고 싶었던 가난한 과거였다. 아버지가 어디 묻혔는지조차 잊고 살았다. 그가 리조트를 지으려던 바로 그 땅이 아버지가 잠든 곳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강 대표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 위에 유흥시설을 지으려 했다니. 터진 물집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 쓰라림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내가 미쳤었구나.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는 차가운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던 마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감사하던 그 순수한 시절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뒤에서 눈 밟는 소리가 났다. 선재와 묘광 스님이었다. 기억이 났느냐? 묘광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스님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가 제 아버지 묘소인 줄. 어찌 모르겠느냐? 내 아비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린 아들 걱정뿐이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 강 대표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다. 훌륭한 사람은커녕 괴물이 되어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 눈을 보아라. 스님이 주변을 가리켰다. 세상 모든 더러운 것도 눈이 덮으면 하얗게 변한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쓰레기는 다시 드러나지. 내가 그동안 돈으로 덮어왔던 마음의 쓰레기들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치우면 된다. 오늘 내가 흘린 땀이 그 시작이다. 스님은 강 대표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내려가거라. 길이 뚫렸으니. 어느새 제설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의 말대로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린 것이다. 강 대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비석에 절을 3번 올렸다. 그리고 묘광 스님과 선재에게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곳은 영원히 이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강 대표는 산을 내려갔다. 빈손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흙 묻은 구두는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다. 선재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물었다. 스님, 저 아저씨가 또 올까요? 글쎄다. 하지만 빗자루 잡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스스로 마음을 쓸 수는 있겠지. 묘광 스님은 하늘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자, 손님도 갔으니 우리도 청소나 마저 하자꾸나. 네? 또요? 길 다 뚫었는데요? 마음의 길은 뚫었지만 마당 눈은 그대로 아니냐. 녀석 말이 많다. 선재는 투덜거리면서도 빗자루를 들었다. 하얀 눈 위에 두 사람의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싹싹, 싹싹. 그것은 세상을 닦는 소리였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산사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고 여름의 소나기가 지나갔으며 가을의 단풍이 불타올랐다. 선재는 이제 13살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선재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산골 오지라 학교가 너무 멀기도 했거니와 선재 스스로가 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절 밖의 세상은 선재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헐레벌떡 올라왔다. 스님, 묘광 스님 계십니까? 평소 느긋하던 우체부 아저씨가 다급해 보였다.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던 묘광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요? 편지라도 왔소? 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우체부 아저씨가 내민 것은 편지 봉투가 아니라 관공서에서 온 공문이었다. 봉투에는 교육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취약 통지서입니다. 선재 군 학교 보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계속 안 보내면 스님이 고발당할 수도 있답니다. 선재는 기둥 뒤에 숨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학교라니. 저 밑에 있는 마을 학교? 허허, 올 것이 왔구려. 묘광 스님은 태연하게 공문을 받아들었다. 선재야, 나오너라. 선재가 쭈뼛거리며 나오자 스님이 물었다. 들었지? 네. 너도 이제 머리가 굵었으니 세상 공부를 해야지. 내일부터 학교에 가거라. 선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요. 저는 스님이 될 거예요. 학교 안 가도 여기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천자문도 뗐고 반야심경도 다 외우는데요. 이 녀석아. 불경 외운다고 다중이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등질 수도 품을 수도 있는 법. 우물 안개구리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스님의 말은 단호했다. 선재는 울상이 되었다. 절밖의 아이들은 무서웠다. 예전에 절에 놀러와서 자신을 빡빡이라고 놀리던 아이들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다. 스님 저 머리도 빡빡 깎았고 승복도 입었는데 애들이 놀릴 거예요. 놀리면 같이 놀아주면 되지.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왕따? 그게 뭐냐? 따돌림 당하는 거요. 혼자 되는 거요. 묘광 스님은 껄껄 웃었다. 이 녀석아. 수행자는 본래 혼자 걷는 자다. 왕따가 수행자의 기본 자세건을 뭐가 두려우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묘광 스님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도 수행의 하나다. 네 번째 방을 청소하러 간다고 생각하거라. 네 번째 방이요? 그래. 관계의 방이다. 너와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먼지를 치우는 법을 배워오거라. 다음 날 아침 선재는 어색하게 가방을 맸다. 승복 대신 남들이 입다 버린 교복을 얻어 입었다. 머리는 여전히 까까머리였지만 모자를 푹 눌렀었다. 묘광 스님은 절 입구까지 배웅을 나왔다. 가거라. 가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깨지고 오너라. 그래야 단단해진다. 선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내려가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묘광 스님이 작아져 점이 될 때까지. 하지만 선재는 몰랐다. 학교라는 곳이 절간의 먼지보다 더 지독하고 끈적거리는 인간의 때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선재의 빗자루는 전혀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학교는 산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산사가 고요한 침묵의 공간이라면 학교는 온갖 소음이 뒤엉킨 거대한 시장통 같았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선생님의 훈계 소리가 선재의 귀를 때렸다. 중학교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선재를 교탁 앞에 세웠다. 자, 조용. 오늘 전학 온 친구다. 이름은 이선재.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좀 늦게 들어왔다. 나이는 너희랑 같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선재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숙였다. 안녕. 잘 부탁해. 교실 뒤편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 모자는 왜 쓰고 있냐? 대머리냐? 절에서 왔다는데? 스님 아니야? 진짜? 그럼 고기 안 먹어? 호기심 어린 시선보다는 비웃음과 경계심이 담긴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선재는 그 시선들이 마치 피부에 달라붙는 끈적한 먼지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스님이 말한 관계의 방에 쌓인 먼지들이었다. 선재는 맨 뒷줄 창가 자리 빈 책상에 배정받았다. 짝꿍은 없었다. 선재가 자리에 앉자 앞자리 아이가 의자를 팍 끌어당기며 거리를 두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는 듯한 태도였다.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뒤편을 장악하고 있던 무리가 선재에게 다가왔다. 그 중심에는 장호라는 덩치 큰 아이가 있었다. 교복 셔츠 단추를 2개나 풀고 껄렁하게 껌을 씹고 있는 녀석이었다. 야, 빡빡이. 모자 한번 벗어봐. 장호가 손을 뻗어 선재의 모자를 낚아챘다. 순식간에 까까머리가 드러났다. 햇빛을 받아 반질거리는 머리에 아이들이 박장대소했다. 와, 진짜 스님이네.
목탁 한번 두드려봐라. 나무아미타불. 아이들은 선재의 머리를 툭툭 쳤다. 치욕스러웠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음속 첫 번째 방화의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는 것 같았다. 참아야 해. 이건 수행이야. 선재는 눈을 질끈 감고 모자를 다시 집었었다. 돌려줘. 싫은데? 부처님은 욕심내면 안 되잖아. 모자 같은 거 우리한테 보시해라. 장호는 모자를 친구들에게 휙 던졌다. 모자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선재가 잡으려 하면 다른 쪽으로 던지고 잡으려 하면 또 던졌다. 그때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장호는 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슥 문지른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에 보자 부처님. 선재는 흙먼지가 묻은 모자를 주워 털었다. 마음에도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기분이었다. 스님, 여기는 청소할 엄두가 안 나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점심시간 급식실. 선재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가 다가가면 아이들은 가방을 놓거나 자리가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선재는 식수대 옆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국은 짰고 반찬은 차가웠다. 심원사에서 먹던 슴슴한 시래기국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때 쿵 소리와 함께 누군가 선재의 식판을 쳤다. 장호 물이었다. 국물이 튀어 선재의 교복 바지에 붉은 얼룩이 졌다. 어이쿠 미안. 눈이 없어서. 장호는 사과하는 척하며 식판에 먹다 남은 우유팩을 툭 던져 넣었다. 이거 대신 버려주라. 착한 스님이잖아. 아이들이 낄낄거렸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비웃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철저한 고립. 왕따였다. 선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식판을 엎어버리고 저 녀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며 단련된 선재의 악력이라면 저런 녀석 하나쯤은 바닥에 꽂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묘광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방 하나는 너의 화다. 화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너를 먼저 태운다. 선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싸우면 진다. 힘으로 이겨도 마음에서 지는 것이다. 선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장호가 던진 우유팩을 집어들었다. 그래. 버려줄게. 선재의 담담한 반응에 장호가 오히려 당황했다. 화를 내거나 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차분했기 때문이었다. 선재는 잔반통에 남은 밥을 버리고 교실로 돌아왔다. 교실은 난장판이었다.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먹고 버린 과자 봉지 칠판 지우개 가루 굴러다니는 체육복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선재는 교실 뒤편 청소함으로 갔다. 그리고 빗자루를 꺼냈다. 익숙한 그립감. 손에 빗자루가 쥐어지자 마법처럼 마음이 차분해졌다. 여기는 교실이 아니라 방이다. 아주 큰 방이다. 먼지가 많은 방. 쓱싹, 쓱싹. 선재는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청소였다. 아이들이 떠들든 말든 뛰어다니든 말든 선재는 묵묵히 바닥을 쓸었다. 책상 밑 구석구석 쌓인 묵은 먼지들을 끄집어냈다. 칠판 지우개 털이 기계가 뱉어낸 분필 가루도 닦아냈다. 쓰레기통 주변에 떨어진 휴지들도 말끔히 주워 담았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 광경을 목격했다. 쟤 뭐하냐? 벌 청소야? 아니 선생님이 안 시켰는데. 완전 돌았네. 착한 척하는 거야 뭐야. 장호가 들어와 깨끗해진 바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보란듯이 흙 묻은 신발로 책상 위를 걸어다니며 빗자루질 해놓은 곳에 침을 뱉었다. 야 청소부. 여기 안 닦았네. 다시 닦아.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선재를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참지 않겠지. 하지만 선재는 말없이 걸레를 가져왔다. 그리고 장호가 뱉은 침을 닦았다.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장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욕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러운 짓을 한 꼴이 되었다.
선재가 바닥을 닦는 행위는 마치 장호의 더러운 마음을 닦아내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였다. 미친 새끼. 재수 없어. 장호는 욕설을 내뱉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선재는 묵묵히 남은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부터 선재의 별명은 청소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별명에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무리 괴롭혀도 화내지 않고 오직 청소만 하는 아이. 그 고요함이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뒤 사건이 터졌다. 체육 시간이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장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내 지갑 어디 갔어? 분위기가 싸해졌다. 장호는 사물함을 뒤지며 난동을 부렸다. 아까 여기 뒀는데 없어졌어. 그 안에 10만 원이나 들어있단 말이야. 누구야? 누가 손댔어? 장호의 눈이 매섭게 아이들을 훑었다. 그러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선재에게 꽂혔다. 너지? 빡빡이 너잖아. 장호가 선재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멱살을 잡았다. 너 아까 나보다 먼저 들어왔지? 내가 훔쳤지? 난 안 훔쳤어.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지잖아. 절에서 밥 얻어먹는 주제에 돈 필요해서 훔쳤지?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진짜 제가 훔친 거 아냐? 가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의심의 눈초리가 선재를 향했다. 억울함이 가슴을 쳤다. 예전 같았으면 꿀단지를 훔쳤던 기억 때문에 위축되었겠지만 지금의 선재는 달랐다. 그는 이미 거짓의 방을 청소하고 나온 사람이었다. 난 훔치지 않았어. 내 사물함 뒤져봐도 좋아. 장호는 선재의 사물함을 뒤집어 엎었다. 교과서와 체육복이 바닥에 쏟아졌다. 하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어디다 숨겼어? 화장실에 숨겼지? 장호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자초지종을 들은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운 건 전학생인 선재였다. 일단 다들 교실로 가라. 장호 너는 선생님이랑 교무실 가서 경위서 쓰고. 선재 너도 따라와라. 교실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선재는 도둑으로 낙인 찍힌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호 패거리는 계속해서 들으라는 듯 욕을 해댔다. 선재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었다. 야,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냐? 청소가 하고 싶냐? 장호 친구 중 하나인 민수가 비아냥거렸다. 민수는 평소 장호 옆에 붙어 알랑거리는 아이였다. 선재는 대꾸하지 않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선재는 체육관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다. 아까 장호가 옷을 갈아입던 자리, 그 주변, 그리고 사물함 뒤쪽 틈새.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곳만 찾는다. 하지만 청소를 매일 하는 사람은 안다. 먼지와 물건은 항상 구석진 곳 틈새 어두운 곳으로 굴러들어간다는 것을. 선재는 긴자로 사물함 밑바닥을 훑었다. 먼지 뭉치들이 딸려 나왔다. 그리고 그 속에 검은색 가죽 지갑이 있었다. 찾았다. 선재가 지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뒤따라왔던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와, 진짜 있었네. 훔친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였어? 그런데 선재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지갑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스티커 사진. 장호와 민수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민수의 얼굴이 묘하게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지갑 안을 살짝 보니 돈이 없었다. 빈 지갑이었다. 선재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 분실이 아니다. 누군가 돈을 빼고 지갑을 저 구석에 차넣은 것이다. 냄새가 났다. 거짓의 방에서 맡았던 그 썩은 내가. 선재는 민수를 쳐다보았다.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다. 선재는 지갑을 들고 교무실로 갔다. 장호와 선생님이 있었다. 찾았습니다. 체육관 사물함 밑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장호가 지갑을 낚아채 열어보더니 소리쳤다. 야, 돈이 없잖아. 내가 돈 빼고 지갑만 돌려주는 거지. 이 도둑놈아. 장호가 다시 달려들려 했다.
선생님도 선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그때 선재가 입을 열었다. 지갑에는 먼지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떨어진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갑에서 딸기 우유 냄새가 납니다. 뭐? 민수야. 너 아까 점심때 딸기 우유 먹다가 흘렸지? 소매 끝에 아직 묻어있네. 교무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민수가 화들짝 놀랐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선재가 민수에게 다가갔다. 내 소매에서 나는 냄새랑 이 지갑에서 나는 냄새가 같아. 그리고 내 주머니 불룩한 거, 그거 장호 지갑에 있던 5만 원짜리 2장 아니니? 민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사실은 이러했다. 민수는 장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장호가 한눈 파는 사이 지갑에서 돈을 빼고 지갑을 사물함 밑으로 발로 차 넣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만만한 전학생 선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민수는 울면서 자백했고 장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자신이 괴롭히던 선재가 결백하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선생님은 선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미안하다 선재야. 선생님이 널 의심했구나. 아닙니다. 먼지는 털면 그만이니까요. 선재는 묵묵히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쫙 갈라져 길을 터주었다. 더 이상 비웃음은 없었다. 경외감 어린 시선만이 존재했다. 장호가 뒤따라 나왔다. 야. 선재가 멈춰섰다. 지갑 찾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장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다. 천하의 장호가 사과를 하다니. 아이들이 놀라서 입을 벌렸다. 선재는 빙긋 웃었다. 고마우면 우리 교실 청소나 같이 하자. 내 자리 엄청 더럽더라. 장호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진짜 골 때리는 스님이다. 그날 방과 후 교실에는 2개의 빗자루 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능숙하고 리듬감 있는 소리, 또 하나는 서툴고 투박한 소리. 선재와 장호는 말없이 교실을 쓸었다. 교실에 쌓인 먼지와 함께 둘 사이에 있던 오해와 편견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스님, 관계의 방도 청소하니까 꽤 살만하네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선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20살. 이제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 절차를 밟아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묘광 스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노승은 이제 빗자루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만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 저 이제 승가대학에 가야 하는데 스님 혼자 두고 어찌 갑니까? 선재가 걱정스레 물으면 스님은 손을 저었다.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너는 내 갈 길 가거라. 떠나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발목이 잡히는 법이다. 선재는 갈등했다. 큰 스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인가, 아니면 더 큰 공부를 하러 떠나는 것이 도리인가. 그러던 어느 날 심원사의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바로 중학교 동창 장호였다. 야, 이선재. 진짜 그대로네. 장호는 선재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장호야. 오랜만이다. 너 아주 멋쟁이가 됐구나. 장호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이번에 큰 공사 하나 땄다. 근데 마음이 좀 심란해서 내 생각나서 왔다. 장호는 묘광 스님께 큰 절을 올렸다. 큰 스님, 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선재 괴롭히던 못난 놈입니다. 묘광 스님은 흐릿한 눈을 들어 장호를 보았다. 기억나다마다. 빗자루질은 좀 늘었느냐? 하. 네. 저 요즘도 현장 가면 제가 직접 청소부터 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왜 그러냐고 말리는데 그래야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장호는 선재와 밤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재야, 너 대학 간다고? 그럼 여기저른 누가 지키냐? 그게 걱정이야. 큰 스님 편찮으신데. 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하거든. 직원들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여기 와서 봉사하라고 할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스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어때? 선재는 놀랐다. 그 옛날 자신을 괴롭히던 골목대장 장호가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돌아오다니. 고맙다 장호야. 정말 고맙다. 고맙긴. 나 사람 만든 게 너랑 큰 스님이잖아. 빚 갚는 거지. 장호의 약속 덕분에 선재는 마음 놓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관계의 방에서 뿌린 씨앗이 몇 년이 지나 튼튼한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떠나기 전날 밤 묘광 스님이 선재를 불렀다. 선재야, 내 방 좀 치워주겠느냐? 스님 방은 항상 깨끗하잖아요.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다. 스님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선재가 5살 때 처음 썼던 작은 몽당 빗자루와 선재가 10살 때 눈을 치우다 부러뜨린 빗자루 자루 그리고 선재가 중학교 때 입었던 낡은 교복 단추가 들어있었다. 스님 이걸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나의 보물이다. 너라는 아이가 자라온 흔적. 내가 마음을 닦을 때마다 떨어져 나온 허물들. 스님은 상자를 선재에게 주었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열어보거라.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마음을 닦아왔는지 기억하거라. 선재는 상자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스님은 선재에게 청소를 시킨 게 아니었다. 선재의 삶을 그 성장의 순간순간을 쓸어담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선재는 바랑 하나를 메고 절을 나섰다. 묘광 스님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방문 너머로 목탁 소리만이 들려왔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선재의 발걸음을 맞춰주는 응원가였다. 선재는 산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따뜻하고 깨끗한 방. 심원사였다. 선재가 심원사를 떠난 지 7년이 지났다. 20살 청년이던 선재는 이제 27의 의젓한 승려가 되었다. 법명은 무진. 티끌이 없다는 뜻으로 은사 스님이 지어주셨지만 선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자신을 청소부 선재라고 생각했다. 선재는 서울의 큰 포교당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심원사와는 딴판이었다. 매일 수많은 신도가 드나들었고 최신식 음향시설과 화려한 연등이 가득했다. 선재는 불교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망 높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무진 스님, 오늘 법문도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스님 중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신도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선재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화려한 법당 바닥은 청소 용역 업체가 와서 기계로 윙윙거리며 닦아주었다. 선재가 빗자루를 들 틈이 없었다.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수행. 입으로만 하는 수행. 선재는 자신이 점점 말만 번지르르한 기술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다. 어느 늦은 가을밤 선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장호였다. 장호야. 무슨 일이야? 늦은 시간에. 수화기 넘어 장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물기가 어린 목소리였다. 선재야 내려와야겠다. 무슨 일인데 그래? 큰 스님 묘광 큰 스님이 곡기를 끊으셨어. 벌써 일주일째 물만 조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신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요지부동이셔. 내가 와야 할 것 같아. 선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7년 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던 스님의 말씀 때문에 방학 때 잠깐 들르는 것 말고는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갈게. 지금 당장 갈게. 선재는 주지 스님께 사정을 말하고 밤차에 몸을 실었다. 고속버스가 어둠을 가르고 달리는 동안 선재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다 빠져 보들보들해진 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스님은 평생 빗자루를 놓지 않으셨는데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있었구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심원사 입구에 도착했다. 장호가 마중 나와 있었다. 장호는 듬직한 중년의 태가 났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왔냐? 어서 가자. 기다리신다. 심원사의 가을은 깊어 있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을 묘광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절 전체가 텅 빈 것처럼 쓸쓸했다. 선제는 숨을 고르고 요사체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서늘했다. 묘광 스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왔느냐? 목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처럼 바스락거렸다. 스님 무진이 왔습니다. 선제가 왔습니다. 선제는 스님의 말라버린 손을 잡고 울먹였다. 스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선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이 참 곱구나. 도시 물 먹더니 귀티가 나. 스님,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기운을 차리셔야죠. 기운 차려서 뭐 하려고. 다 쓴 빗자루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법이다. 쓸 만큼 썼으니 이제 가야지. 묘광 스님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선제가 부축했다. 선제야, 나 좀 일으켜다오. 할 일이 있다. 누워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 마지막 청소는 내가 해야 한다. 스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선제와 장호의 부축을 받아 스님은 벽장 앞으로 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벽장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낡은 승복 2벌, 달아 빠진 목탁 하나, 그리고 선제가 줬던 몽당 빗자루 상자. 그게 전부였다. 평생을 산 절인데 짐이라곤 사과 상자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 이 옷은 태워라. 목탁은 장호 내가 가져가거라. 사업하다가 욕심 생길 때마다 한 번씩 두드려. 스님. 장호가 목탁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그리고 선제야. 네 스님. 이 방을 보거라. 스님은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방을 깨끗이 닦아라. 냄새도 안 남게, 흔적도 안 남게. 사람이 왔다 갔는데 왔다 간 줄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마지막 도리다. 스님 가지 마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아직 저는 멀었어요. 배울 게 뭐 있나? 밥 먹으면 똥 싸고 어지르면 치우는 거지. 그게 전부다. 스님은 다시 자리에 누우셨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스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선제야. 창문 좀 열어다오. 바람 소리가 듣고 싶구나. 선제가 창문을 열자 늦가을에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단풍나무 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스님의 머리맡에 떨어졌다. 아 시원하다. 청소 다 끝낸 기분이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묘광 스님은 눈을 감은 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셨다. 마치 힘든 청소를 끝내고 잠시 낮잠을 청하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심원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정막이 흘렀다. 묘광 스님의 장례는 스님의 유언대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거창한 다비식도 없었고 화려한 만장도 없었다. 그저 평소 입으시던 승복 그대로 관에 모셔 화장했다. 장호가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고 선제는 빈소를 지켰다. 소식을 듣고 강 대표도 달려왔다. 휠체어를 탄 늙은 강 대표는 스님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다 갔다. 스님 덕분에 사람 되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묘광 스님에게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다. 알게 모르게 스님이 청소해준 마음들이 모여 등불을 밝혔다. 화장이 끝나고 수습한 유골을 보며 선제는 잠시 망설였다.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평생을 수행한 고승이시니 분명 영롱한 사리가 나올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리는 단 한 과도 나오지 않았다. 하얀 뼈 조각뿐이었다. 주변 스님들이 수군거렸다. 큰 스님이신데 어찌 사리가 없나? 수행이 부족하셨던 건가? 하지만 선제는 뼈 조각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환하게 웃었다. 역시 스님이시다. 묘광 스님은 자신의 몸조차 완벽하게 청소하고 가신 것이다. 사리라는 이름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남은 사람들이 사리에 집착해 또 다른 욕심을 부릴까봐 뼈마저 하얗게 태워버리고 가신 것이다. 완벽한 청소네요, 스님.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셨네요. 선제는 유골을 빻아 심원사 뒷산 떡갈나무 아래 뿌렸다.
바람이 불자 하얀 가루가 눈처럼 날아 흙으로 돌아갔다. 장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선재는 스님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다. 유언대로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였다. 걸레를 빨아와 바닥을 닦았다. 스님의 채취가 배어있는 장판을 닦으며 선재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감사를 되새겼다. 쓱싹, 쓱싹. 스님, 방은 제가 치울게요. 스님은 이제 마음 청소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방을 다 닦고 나니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비추었다. 먼지 하나 없는 텅 빈 방. 그 공허함이 오히려 충만함으로 다가왔다. 선재는 그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이 비었으니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겠구나. 제7부 이어지는 계절.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 선재는 짐을 쌌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장호가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데리러 왔다. 선재야, 정말 갈 거야? 여기는 어쩌고. 다른 스님이 오시겠지. 종단에 말해뒀어. 선재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당 구석구석 기둥 하나하나에 자신의 어린 시절과 스님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차에 타려고 차 문을 잡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획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회오리처럼 감아 올렸다. 그리고 그 낙엽 더미가 선재의 발 앞에 툭 떨어졌다. 마치 치우고 가라는 듯이. 선재는 멈칫했다. 잠깐만. 선재는 차 문을 닫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대돌 위에 놓인 낡은 빗자루가 보였다. 스님이 쓰시던 것. 선재는 홀린 듯 빗자루를 잡았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 수만 번의 빗질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자루. 그 순간 선재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화려한 서울의 포교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마음에 먼지가 쌓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산사라는 것을. 장호야. 미안하다. 나 못 가겠다. 아니 안 간다. 장호는 놀란 눈으로 선재를 보다가 이내 씩 웃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빗자루 두고 어딜 가겠냐? 청소부가 청소구역을 떠나면 안 되지. 선재는 짐을 다시 풀었다. 그리고 승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청소부터 하자. 며칠 안 쓸었더니 마당이 엉망이네. 선재는 본격적으로 빗질을 시작했다. 사각, 사각, 사각. 심원사의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묘광 스님의 빗자루 소리와는 다르지만 더 힘차고 젊은 소리가 산사를 채웠다. 그날부터 선재는 심원사의 주지가 되었다. 아니 주지라기보다는 주임 청소부가 되었다. 그는 권위적인 설법 대신 빗자루를 들고 몸으로 보여주는 수행을 택했다. 소문이 퍼져나갔다. 심원사에 가면 젊은 스님이 있는데 빗자루질만 봐도 마음이 씻겨나간다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심원사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선재의 나이도 어느덧 40대가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아침이었다. 선재는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문 쪽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성거리는 게 보였다. 쭈뼛거리며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30여 년 전 불안에 떨며 요사체를 서성이던 어린 선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선재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춥지 않니?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선재를 올려다보았다. 안 추워요. 거짓말. 입술이 파란데. 선재는 자신의 털 목도리를 풀어 아이에게 둘러주었다. 아이는 흠칫 놀랐지만 뿌리치지는 않았다. 여기 왜 왔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시끄럽다. 네. 머릿속에서 막 윙윙 소리가 나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선재는 빙그레 웃었다. 대자비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마음이 어지럽다 하니 내가 방을 치워주면 낫겠구나. 선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이름이 뭐니?
혜진이요. 그래, 혜진아. 마음이 시끄러우면 방을 좀 치워야겠구나. 방이요? 제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치워야지. 선재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아이에게 내밀었다. 이걸로 눈부터 쓸어보렴. 눈을 쓸면 마음속 소음도 같이 쓸려나갈 거야. 아이는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자기 키보다 큰 빗자루. 아이는 엉거주춤하게 빗질을 시작했다. 선재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다. 서툴지만 씩씩하게 눈을 밀어내는 아이. 눈이 치워진 자리에 길이 생기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이 내렸다. 선재는 묘광 스님이 남긴 말을 떠올렸다. 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러 흘러내리는 것이다. 저 눈은 봄이 되면 노가 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은 산을 타고 내려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구름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음의 먼지도 그와 같아서 닦아내면 사라지지만 살다 보면 다시 쌓인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빗자루를 들어야 한다. 스님, 여기 다 쓸었어요. 혜진이가 발그레한 얼굴로 외쳤다. 눈빛이 한결 맑아져 있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선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 심원사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살아가는 냄새였다. 마음이 어지러운 누군가가 또다시 찾아올 그곳에서 빗자루 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각, 사각, 사각.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